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요즘 날씨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입학 설명회를 매년 하니까 여러 번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지금 자리에 되게 많은 가정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이렇게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시고 또 입학하는 가정이 많이 늘었는데 학교가 좀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도 하고 결실도 보는 것 같아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도 많은 가정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현장에도 약간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가구들이 계시긴 한데 오늘 이제 20가구 정도 같이 입학 설명회 현장에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서도 10가정 정도, 10가정 넘게 지켜보니까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거를 잘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시간의 한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입학 설명회는 먼저 그 학교 가족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가족들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교장 선생님인 박규현 선생님께서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을 3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그 방송으로 나가는 거는 질의응답 부분까지 나가고 뒷부분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전 질문 주셨던 거, 온라인 아니신 분들도 사전 질문 주셨던 거를 좀 우선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제 부모 간담회나 순서도 있으니까 조금 현장 질문은 그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기 뒤에 이제 따뜻하고 맛있는 다과도 준비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 해놓은 작업물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한 공책도 있고 아이들이 만든 수공예품, 그림, 목공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전시는 입학 설명 보러 오신 부모님들보다는 이걸 꾸미는 선생님들이나 학교 부모님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는 아이들이 이만큼 했다는 걸 아니까 이게 좀 다른 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오신 부모님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나이에 이런 정도를 배우는구나,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저희는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니까 그게 좀 특별하게 다가오긴 하는데 부모님들께도 좀 따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에 이쪽에 이 교실에 저기가 있고요. 그 작업물 전시가 있고요. 다과는 저쪽에 있습니다. 쉬는 시간 후에는 방송은 앞부분에서 끝나고 쉬는 시간 후에는 초급 과정 수업 시연이랑 상급 과정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초급 과정 시연은 여기 있는 이 안쪽 교실에서 1학년 교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급 과정 간담회는 저 안쪽에서 저 교실에서 문을 닫아두고 상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또 질문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거기까지가 마치고 나면은 뒤이어서는 부모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부모 간담회는 우리 학교 부모님들이랑 이제 입학 설명에 오신 부모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항상 설명회를 해보면은 부모 간담회에서 좀 더 이렇게 깊이 묻는다든지 궁금했던 거를 좀 더 솔직하게 주고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간담회까지 마치면은 12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이쁜 아이들은 저기 돌봄은 저쪽에서 저 뒤쪽 교실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학교 가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4, 5학년 담임 교사고 또 대표 교사이기도 한 이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자 지금 8, 9학년 상급반 지도교사를 맡고 계신 박규현 선생님입니다. 6, 7학년 담임 선생님인 이성웅 선생님입니다. 네, 효진쌤 같이 오세요. 제가 한 분씩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에요. 네, 3학년 담임 선생님인 방혜연 선생님, 그리고 2학년 담임 선생님 조소연 선생님, 1학년 담임 선생님 정효진 선생님입니다. 진숙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도 네, 같이 오세요. 네, 저희 산림 교사이기도 하고 방과 후 수업을 맡고 계신 김진숙 선생님, 그리고 요리 수업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저기 교류협력단체 자연이에서도 일하시고, 또 교류협력단체인 이 행복놀이 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우리 이서영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영어교사 위윤희 선생님, 그리고 요가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감각통합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과정도 전문가 과정도 졸업을 하셨죠. 네, 그래서 도움 수업을 하고 계신 우리 이미순 선생님, 그리고 교사회에서 교사회 멘토 교사이기도 하고, 우리 양평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모태가 되는 햇살 아래 어린이집의 원장 선생님이기도 한 유재현 선생님, 네, 그리고 상급반 준비 그 상급반 연구팀에서 연구교사로 같이 일하고 계시고, 또 지금 부모회 대표이기도 한 하경희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가족이 많아서 조금 더 소개드릴 분이 남았어요.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게 전부 다 왔어요. 그리고 행정 선생님인 박미영 선생님, 그리고 상급반에서 공통교양이라는 과목 이름으로 아이들 수학과학 가르치고 있는 김훈희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다가 그거를 빠뜨렸네요. 저희 도움 수업 선생님은 지금 학교 운영위원장님이기도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박기현 선생님께 그 교과 과정, 초급과 상급 과정의 교과 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까지 하는데? 10시 20분. 10시 20분. 이 자료들을 이렇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죠? 예. 제가 필요하면 자료에 몇 페이지에 나옵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넘겨가면서 얘기하면 아무래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냥 대부분의 얘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고 그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 거는 자료의 페이지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도르프 교육의 저기 뒤에 계신 분들 말씀 들리나요? 안 들려요. 먼저 발도르프 교육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 이런 거를 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 방법론의 특징이 뭔가, 이런 말씀까지 더불어서 초급 상급을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도르프 교육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알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르지만 관심만 가진 상태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발도르프 교육 자체가 어떻게 시작했고 취지가 뭐냐 이런 얘기부터 하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도르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발도르프 아스트리아라고 하는 담배 공장 이름입니다. 1919년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첫 발도르프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년이 넘었죠. 19년도면 우리나라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니까 딱 한 104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한 100여 개 국가 정도의 발도르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 추산을 합니다. 한 1000개 정도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한 2000개 정도의 유아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 정도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90년대 말부터 발도르프 교육 운동을
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첫 학교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15개 학교, 한 200개 정도의 유아기관들이 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 생기는 학교도 있고 없어지는 학교도 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 지난 1세기 동안 가장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한 대한교육 운동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를 좀 말씀드려야 발도르프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발도르프는 제가 담배공장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첫 학교가 생겼을 때 이 담배공장의 그 당시의 오너였던 에밀 몰트라는 분이 이 학교의 설립에 재산을 전액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기부를 기려서 발도르프 학교라고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채우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사들을 단련시키고 교육의 그 내용 자체를 채웠던 사람은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인지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교육이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은 발도르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인지학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인지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인지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안소로포스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인류에 대한 지혜, 인간 본성에 대한 지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인지학이라고 하는 이거는 결국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인간과 자연과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본다를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지학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교육 철학 같은 것이 아니고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예, 마치 오늘날 뭐 천동설, 지동설 이런 게 하나의 세계관이듯이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이 하나의 세계관이듯이 인지학도 인간과 자연, 세계와의 관계 또 우주와의 관계까지도 넓혀서 보는 하나의 거시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인지학은 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 동안 이 인지학에 바탕한 여러 가지 예술운동, 사회운동, 교육운동, 심지어는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어떤 유기농법의 개척, 그 다음에 공동체 어떤 운동의 개척, 이런 것들이 인지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보편적인 그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인지학적 세계관은 다른 철학, 근대 철학들하고는 다르게 인간 자체가 타고난 그 본성에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본다는 게 기존의 철학들하고 완전히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대 철학들은 인간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데 발도르프에서는 인지학에서는 인간은 몸과 마음 외에도 하나의 타고난 본성으로서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앙적 의미의 영성은 전혀 아닙니다. 인지학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사회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시적이고 전문적이고 분리 분석적인 어떤 시각을 갖는데 굉장히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유물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인지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성은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미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시적인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포함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통합적 사고 능력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통합적 사고 능력이 있을 때 인간이 마땅히 갖춰야 될 지성, 도덕성 이런 것들의 균형이 잡힌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성과 도덕성의 균형이 잡힌 인간이 교육되고 그런 인간적인 문화들이 퍼져나갈 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의 목적은 이런 의미에서 통합적 사고 능력과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인간형, 실은 모든 교육들이 다 전인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전인이라고 했을 때 인간의 개척해야 되는, 개발해야 되는 내적인 능력이 뭔가를 보는 거에 따라서 전인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도르프에서는 이런 통합적 사고 능력의 개척,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한마디로 그 통합적인 사고 능력이 개척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인간형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면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발도르프를 얘기할 때 자유를 향한 교육이라는 모토를 세계적으로 공유해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뭐 발도르프 교육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발도르프 교육이 많이 어떤 우리 교육 현장에서 많은 좋은 자극을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포인트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지학에 기초해서 인류에게 새롭게 소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명 역동농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의 유기농이거든요. 유기농법이란 개념 자체가 루돌프 슈타이너가 처음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의 유기농법인 생명 역동농업은 천문의 변화를 읽어서 기후를 예측하고 천문 변화와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때에 맞춰 가지고 파종하고 수확하고 하는 농사 기술 그리고 유기적인 어떤 동식물과 토양 간의 순환적인 관계를 활용해서 화학 비료를 완전히 배제하고 유기 비료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농법이 생명 역동농업입니다. 근데 이 생명 역동농업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비단 과학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측정하기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기운들까지 이해할 수 있을 때 생명 역동농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것과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간단한 가장 뚜렷한 차이는 과학적 사고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다루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는 이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전 과정을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인간의 발달을 볼 때도 똑같이 이런 어떤 거시적이고 통합적이고 영적인 사고를 적용한다는 건데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으로 바깥에 보이는 게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게 보이는 신체적 발달 과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 과정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측량하기 힘든 아이의 성숙 정도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시각에서 인간이 질서 있게 성장하는 과정들을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 과정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자극을 주는 거로 교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압축해서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이게 발도르프 교육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인 제1번 특성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우리가 지금 실제로 행하고 있는 교육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특별합니다. 어떤 점이 특별한가 하면 현재 우리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생존 지식, 생존적인 도구로서의 지식을 얼마나 경쟁적으로 빨리 많이 익히느냐가 교육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게 교육의 중심이 돼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정치 경제적 요구가 필요로 하는 인간형을 양산하는 것이 실제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도르프 교육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 누구나 타고 태어난 영성이 있고 그 영성에 대한 자기 이해가 생기면 주체적으로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형을 내적으로 완성한다 라고 하는 게 교육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방법상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발도르프 교육은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발달 과정이 발현될 수 있도록 자극만 주는 도와준다는 의미의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한테 지식을 밀어넣는 게 아니고 아이의 발달을 자극을 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죠. 도움입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내면에 있는 주체성, 자발성, 능동성 이것들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이제 발도르프에서는 본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목적과 방법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발도르프 교육은 이런 것이다. 현대 사회가 뭐 여러 가지 뭐 물신 숭배적인 문화라든가 기계 유물론에 의해서 왜곡된 어떤 생활 양식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제기들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노력들은 지난 1세기 동안 늘 있어 왔죠. 있어 왔지만 가장 근본적인 데에서부터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 것은 그 핵심적인 영역이 교육이다라고 발도르프에서는 보는데, 이것도 그냥 교육이 뭐 소중한 활동이니까 라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는 측면은 아니고, 제가 발도르프 교육이 인간이 몸과 마음 말고 영적인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쓰는 용어로는 이걸 그냥 몸, 혼,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집단도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 구조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인간의 신체적 활동과 물질적인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 영역이 경제라고 보죠. 그리고 인간관계 규범의 질서를 세우는 활동을 정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간의 의식의 개발과 상승, 한마디로 인간 그 자체의 정신적인 발달, 이거를 대변하고 있는 영역이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 혼, 영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아무리 물질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적 문명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의 영적 본성이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세계 관계에서 영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일생을 통해서 인간이 삶의 의미와 보람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실현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적 의식 발달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영성을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교육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인간형을 우리는 키우고 싶은 것인데, 그 키우기 위한 기초 체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교육 과정에서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인 건데, 근데 제가 정치, 경제, 문화 중에서는 그 문화적인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지학에서는 본다 그랬잖아요. 문화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집단의 의식인 건데, 이 집단 의식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대를 이어가는 활동은 교육이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교육이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의 최근에 또 하나의 모토가 세상을 바꾸는 배움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과의 제목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꾸는 배움입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은 한 인간의 어떤 올바른 성장을 통해서 세계가 훨씬 균형 잡히고 가치 지향적인 세계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도드라진 거는 아까 제가 도와주는 거다, 발달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발달은 교사가 보챈다고, 부모가 보챈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마다 타고난 속도가 있고 나이대마다 발현되는 특징들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어떤 인간이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다라고 했을 때, 감성이 집중적으로 발달되는 때가 있고 이성도 집중적으로 발달되는 때가 있고, 그게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되는 신체적인 혹은 심리적인 특징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통 발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발달론에 따라서 필요한 자극을 준다, 이게 이제 발도르프 교육인데, 이걸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소위 말해서 적기 교육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교육. 그럼 이거 반대말은 뭐겠나? 조기 교육입니다. 저희는 현실적인 어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근본적인 어떤 개선해야 될 핵심적인 지점들을 좀 본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육에서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교육에 가장 큰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게 뭔가? 라고 하면, 사회가 워낙 무한 경쟁을 지고선으로 추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교육 자체가 도구화되면서 경쟁적 조기 교육을 하죠. 근데 조기 교육의 효과는 인성을 오히려 억누르고 파괴한다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성이 발달해야 될 때 이성적인 논리를 집어넣으면 양쪽이 다 헷갈려거든요. 이성이 발달해야 될 때 계속 끝없이 감성적인 어떤 자극만 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때에 맞지 않는 자극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오히려 인간의 발달에 역행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지난 몇 세대간 어떤 교육의 방향성에서 있었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대기업의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뭐 거의 상식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단군 일의 최대의 학벌, 최대의 스펙과 단군 일의 최대의 일 못하는 세대, 뭐 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돌머리, 일머리가 없는 세대. 예. 뭐 조사해오라 오면 다 네이버 지식인한테 묻고, 요즘은 이제 챗 GPT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크로바 X에 물으면 되겠네. 예. 의존하고 뺏길 줄은 알고 시키는 건 할 줄 알고, 예. 양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저렇게 편집할 줄 알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창의력과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갈수록 죽어버리는 현상. 이게 집단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문해력이 끝없이 추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게 일상생활에서 문화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갈등이 뭐 묻지마 칼부림부터 시작해서 층간소음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통의 부재 내지는 그게 일으키는 갈등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문해력도 떨어지고 갈등도 높아지고, 그 종합적인 결과로 애도 안 낳겠다고 하고 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회적인 어떤 부작용들, 어떤 갈등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바닥에는 애초에 교육 과정에서부터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오히려 억압하고 왜곡했던 그 긴 과정들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를 이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교육의 개선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보고, 교육은 교육 그 자체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목표가 그냥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에서 보편적으로 딱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거는 각자 고유한 타고난 능력들을 최대한 개발하는 거. 딱 그거다. 다만 우리는 그 개발해야 될 핵심 능력을 영적인 능력이라고 본다. 근데 영성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은 흔히 말하는 발달론에 입각한 적기 교육, 이게 발도르프 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 적기 교육을 해내기 위해서 심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뭐 12감각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도르프에서 외부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독특한 습식 수채화라든가 오이르틈이라든가 이런 발도르프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진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이 교과목하고 연결돼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커리큘럼이 있고 교수 방법론이 있고 교육의 원칙이 있고, 가장 중요한 교사 자체의 상태, 교사의 자질이라고 하는 문제가 베이스에 깔려 있고, 어찌 보면 이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시간표를 보시면 어떤 과목이 몇 학년 때 배치되는가는 쭉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배치한 게 아니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체험과 감성에 집중하는 수업들이 다 배치가 됩니다. 10살부터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개념과 논리를 개발하는 과목들이 집중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서 상급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통합적인 인과적 문제 해결 방식을 길러주는 과정들이 집중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론에 입각해가지고 과목들을 쭉 연결해주고 그에 맞는 이제 교과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가 제가 발그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개드릴 수 있는 얘기고요.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2018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양평자유학교는 18년도에 개교를 했고,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학교의 특징은, 이거는 조금 문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양평자유발도록 교육인형과 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커리큘럼보다 교수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국어 영어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어 영어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 예, 방법이 중요하다. 근데 그 방법보다도 실제로는 어떤 가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어떤 교육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고 교사가 어떤 목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가 훨씬 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교육 인형과 원칙에 정리해둔 내용인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할 온살림의 교육 예술을 펼칩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세계를 분리분석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사실 인간의 문명이 어떤 무언가를 도구하고 죽이는 문화가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다 같이 공생공존할 수 있게 살려가는 문화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의지감성 사고의 조화를 이루어 이 의지감성 사고라고 하는 용어도 발도르프에서 독특한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의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감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본성으로부터 통합 사고 능력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제대로 발달을 못했을 때에는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영원히 모순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내적 분열이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면의 어떤 우리가 타고난 능력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고 통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도록 돕는 활동, 그것이 우리의 교육 목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교육 원칙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교육 원칙이 우리 활동 전반에 대한 일종의 디렉션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텃밭을 어떻게 가꾸는지, 왜 어떤 교류협력단체와 연관을 가지는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4가지 원칙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동서고금의 보편가치들을 조화롭게 개선합니다. 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깊게 진지하게 정말로 해보자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타적인 문화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발도르프 교육 자체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일각에서는 발도르프 교육의 특징 그러면 배타성을 떠올리는 정도입니다. 예. 발도르프적인 방법론, 발도르프적인 교과의 특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교조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주장한다, 독단적으로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실제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류의 배타성을 사실은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동서고금의 보편 가치를 같이 받아들인다가 가능해집니다. 저희 학교가 설립 때부터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발도르프 교육의 현지화입니다. 교육의 현지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발도르프 교육은 독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교과 방법론들이 독일인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농사도 독일의 기후를 전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면 전혀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인도 유럽 어족의 알파벳을 중심으로 자모음을 음소를 가리킬 수가 없죠. 그러면 한국어를 못 가리키는 겁니다. 북유럽 신화라든지 유럽사를 가지고 역사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족의식이 형성이 안 됩니다. 정체성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후를 전제로 해서 농사에도 적용되는 역동농업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생명 역동농업은 우리 농사에는, 우리 토양에는, 우리 기후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계관이고 아무리 훌륭한 세계관이고 어떤 교육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현지화되는 컨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어떤 발도르프 교육 원칙과 방법론의 현지화라고 하는 것을 해 나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는데 그 마땅하다는 것이 바로 이 동서고금의 보편 가치를 조화롭게 개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전통과 발도르프의 교육 원칙과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인류가 그동안 축적하고 공유해왔던 수많은 보편 가치들을 실제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는 지향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자연스럽게 인지학적 교육 원칙을 주체적으로 실현한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아카데미와
어떤 교사 연수를 여는데 이 아카데미 월 세미나의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지학적 교육 원칙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교과 수업의 창조. 그 교과 수업의 창조를 우리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애가 많이 쓰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안정적인 국제교류의 계기도 마련을 했고, 또 7년 동안 계속 아카데미를 해오면서 내부에서 교사들이 단련하고 교사 연수를 하고 새로운 교사를 키우는 이런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자랑 삼아 말씀드리자면, 역동농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도 현재로서는 우리 학교뿐이고, 교사 양성과정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현재로서는 우리 학교뿐이고, 예, 뭐 교환학생제 국제교류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데도 현재로서는 우리 학교뿐이고, 많은 것들이 현재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낸 것들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전체 발전 방향 자체가 이제 방향이 지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일의 가장 큰 부분은 너무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끊임없이 전체 구성원들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문제일 수만이 없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현 세대를 보고 따라 배우는 거니까. 결국은 교사 부모 스스로가 스스로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양식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3번입니다. 교수와 부모가 함께 건강하고 개방적인 수행 공동체를 이룬다. 이게 뭐 아주 거창한 게 아니고요. 늘 공부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 모임과 어떤 부모들 자체의 활동, 교사들의 다양한 공부 모임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말 그대로 지역사회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글로컬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삶의 어떤 토대는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되, 그러나 어떤 의식은 세계 시민의 보편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세계 시민적인 의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가 학교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완성된 형태가 됐을 때 100수십 명의 학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지금 여기는 10년 임대를 낸 곳이지만 연구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연구터를 준비하는 것을 저희가 프로젝트 이름을 지은 게 있는데 온살림터라고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성형의 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큰 이제 교육과 마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근데 그 교육과 마을이 결합돼서 일상적인 생활 문화를 일구어 갈 때 큰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퍼머컬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퍼머컬처가 생태 순환적인 생활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사와 부모들이 그런 문화와 그런 마을을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배우고 자라고 또 넓은 세계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쳐보고 또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서 기여할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실제 삶의 고향이 될 수 있는 터를 개척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성숙한 세계시민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어떤 방식이라고 저희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저희 학교 특성에 대해서 실은 이제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저희만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걸 좀 한 번 더 요점만 한 번 더 반복을 하자면, 저희는 교육의 현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현지화를 책임질 수 있는 교사의 양성은 현재 한국 사회 어디에서도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겠다고 의지를 굳히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학교는 18년도에 설립되었지만 아카데미는 17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통해서 태어난 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카데미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사회의 어떤 노고가
맺어진 정수 활동인 거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퍼머컬처적인 온살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마음먹고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말로가 아니고 아이들이 실제로 자연과 세계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실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학년에 농사 수업을 끼워넣고 있고, 전 학년에 어떤 훈민정음 제자 원리, 제가 아까 독일어 자음 모음을 가지고 우리말을 가르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말을 가르치는 저희 학교가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것도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기초한 한글 지도법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편이거든요. 해마다 공교육 교사분들이 와서 1년에 100여 명씩 연수를 받아갑니다. 이미 이게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가 개척한 수업 방식,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역동농업을 실천하고 온살림터를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한 어떤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특색이고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세세한 부분은 이제 아까 소개드린 설명회나 간담회 때 다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진숙 선생님. 네, 제가 그 사전 질문에서 조금 나왔던 것들을 추려봤는데요. 이제 조금 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일단 갈등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 간에. 또 그것이 폭력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부모의 역할, 부모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상급 과정 학생들의 학습이 어떠한가, 또는 이제 진로로 어떻게 이어지는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편입 과정에 대한 학기 중 편입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우리 방과후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학교 폭력 등 이슈 발생 시 매뉴얼 구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학생 간 이슈 발생 시 선생님의 개입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운을 뗄까요? 선생님이 다 얘기하시죠, 대표 교수. 네. 저희는 학교 폭력 발생 시 매뉴얼은 없습니다. 매뉴얼의 전제는 그것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정해진 규정대로, 정해진 방식대로 처리한다라는 것이 매뉴얼이죠. 저는 학교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공교육에 매뉴얼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이 신뢰를 대체해서 문제가 생겨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교사, 부모, 학생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는 얘기가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한 수단으로서 이제 징계 규정도 있고,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도 있고, 또 가장 부드러운 수단 중에 하나인 이제 기린마을이라는 이 비폭력 대화에 기반한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구가 제도적인 장치라면은 사실은 그것들을 사용하고 가장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린마을도 제도적 장치고, 징계 규정도 제도적 장치죠. 그리고 그거는 항상 담임 교사의 어떤 종합적인 아이에 대한 이해와 판단의 근거에서, 그리고 학생과 부모와의 신뢰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도록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교장쌤이나 부모님들이나 더 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네, 답변이 충분한가요? 네. 네, 충분하대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폭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폭력은 늘 있죠. 맨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렇게 애들이랑 싸움이 일어났는데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지금 더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 뭐 그렇겠네요. 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실 거 있어요? 저를 시켜 말이 길어져서 아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많습니다. 뭐 폭력으로 그거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이 사건에 대한 가치 평가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뺀다면 아이들 간에 다툼은 늘 일어나요. 다툼은 늘 일어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선생님의 관찰입니다. 이 아이들이 뭐 아무 이유 없이 어떠한 뭐 조짐 없이 다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전에 항상 그 아이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치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아무 의식 없이 자기가 의도하거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방구 끼고 가는 아이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다 다툼과 이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어떠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관찰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저희 반에서도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받았던 벌 중에는 뭐 이제 그 이제 힘을 써서 다른 아이를 쥐어박으면은 이게 이 아이들 간에 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깨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깨뜨린 잘못에 대해서 이걸 회복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벌칙으로 이제 보통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반에 와서 이제 다른 반 아이였는데 저희 반에 와서 이제 수업 그 보조를 하는 역할을 했었던 적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교무실에서 논어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좀 담임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이제 어떤 아이에게 네, 이제 징계 규정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한 적은 없었지만, 그리고 또 이런 좀 아이들과 선생님 간의 소통을 이제 돕기 위해서 뭐 이번 학기부터 기린마을이라는 비폭력 대화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교육적인 지원 기구도 있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부모 간담회나 또 상담 때 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인간이 살면서 갈등과 고통 뭐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아이들의 폭력은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경계가 모호한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폭력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심리적으로 괴롭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로 괴롭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가장 단순한 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일이겠죠. 근데 신체 접촉도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뭐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다투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게 폭력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놀이 과정인지 발달 과정인지 오히려 이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작용이 있는 건지, 이거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지 매뉴얼이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방해가 된다. 오히려 매뉴얼이 그 상황의 구체성에 대한 판단을 가리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매뉴얼에 넘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당연히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는 깨져 버립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대표 교사님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른 세계 못지않게 많이 아이들 세계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똑같은 고통도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서 성장의 어떤 토양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상처로 남아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예. 동일한 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상벌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그 갈등을 만난 아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자기 성장의 토양으로 돌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똑같은 갈등, 똑같은 폭력, 똑같은 어떤 다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다른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복수심만 남게 되고 원망심만 남게 되고 억울함만 남게 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어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의 개입 없이 스스로 사회성을 키워야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알고도 어느 정도의 갈등과 다툼을 우리가 한편으로 보호하면서 한편으로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근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무질서하지 않으려면 교사의 철학이 확고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 신뢰 이런 것들이 확고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박수까지? 그럼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 가장 큰 조치를 취했었던 부분은 어디까지 있었나요? 가장 큰 조치. 네. 발도르프에서. 저희 학교에서 네. 제가 일반 얘기 학교에서는 보면은 퇴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학이라든지 대전학이라든지 이런 게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내년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하고 선생님이 믿고 학생들도 서로 믿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중에서 가장 큰 조치가 어떤 조치였을까요? 선생님이 말. 충격적인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가장 컸는지 헷갈리지만 일주일 동안 저희 학급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듣지 않고 수업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이제 쉬는 시간에도 놀지 않고 교무실에서 논어 필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어떻게 들리세요? 얘한테 논어 필사를 시킨다. 얘가 그걸 어떤 마음으로 수행할까?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놀랍게도 굉장히 의미 있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왜냐하면 그 학생은 그 담임 선생님과 굉장히 튼튼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에게 단순 방법식의 노동을 시킨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일주일을 마칠 때 썼던 이제 내가 읽었던 구절이 어떻게 다가왔는가. 그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그 뭐 이제 분자는 잘못을 나에게서 찾고 남의 사정을 이제 미루어 헤아린다 이런 구절에 대한 자기의 소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자기가 했던 이제 부족한 모습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것에 미루어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좀 놀랐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요. 그 학생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제가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또 방송도 나가고 있어서 얘는 완전 저학년이냐 완전 고학년이냐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요. 논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나이였습니다. 네. 잠깐 감사합니다. 이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세 아이를 여기 보내고 있고요. 작년엔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올해 처음 이제 입학 편입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한 학기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현재 공교육 학교에서의 갈등 처리 방식은 일단 아이들이 학폭 신고를 하는 게 이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싸웠을 때 이제 이르고 이걸 신고해서 너를 벌을 주고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정반합으로 인간관계,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는 일단은 이제 선생님께 이해받고 있다는 거를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나 어떤 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 아이도
이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게 진짜 그 인간적인 함께함을 스스로 배우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서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결 방식이 굉장히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모님 초등학교 교사세요? 네, 넘어가야 하는. 네. 아마 이 주제가 다들 민감하셔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많으실 텐데 부모 간담회에서 또 조금 더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질문에 네. 이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그냥 그거랑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그럴까요? 네. 될까요? 질문이 학교에서 기대하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이런 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저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여기 2학년, 5학년 두 아이가 다니고 있고 제 학부모 이제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야기들도 듣고 부모님들의 이야기들도 말씀도 많이 듣게 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창구들 통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듣고 이제 그렇게 학교 생활을 지금 이제 하는데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갈등을 나쁜 것으로 보는 그 시각부터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갈등은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은 우리가 잘 다루어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고 우리는 그저 그 갈등을 다루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고 갈등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더 큰 갈등을 낳고 그래서 정말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또 결국에는 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물론 보내서 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만은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은 시간, 저희가 8년, 7년 이상 키워서 이 학교를 보냈고, 그럼 그 아이의 어떤 기초 토대를 만드는 건 사실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일 때일수록 어떤 그런 부모님의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정말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참 자주 목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한데,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로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 아이가 자랐으면 하는 그런 상이 있으시니까 사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 자리에까지 와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추구하는 아이들이 자랐으면 하는 인간상이 주체적인 아주 그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는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스스로가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인간이 되었을 때만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되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렇게 되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 되게 거창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모를 때 물어보고 알고 싶을 때 궁금할 때 물어보고 힘들면은 쉬고 내가 하고 싶을 때는 기꺼이 하고 제가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부담 느끼지 않고 그 사람이 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사실 이 학교가 되게 일이 많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이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저희 스스로 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학교의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솔직하게 정말 기꺼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마음 편히 쉬시고 정말 궁금한 거 이걸 물어보면 될까 안 될까 쭈뼛쭈뼛 이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시고 솔직하게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희 학교에서 바라는 어떤 부모님의 상, 부모님의 역할 그런 거라고 갈등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불편한 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물어봐 주시고 서로 이렇게 바로 소통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 갈등에 대한 소재와 함께 이제 부모님의 역할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가장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제가 이렇게 대표교사로 있으면서 매년 새로 오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오해하시는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발도르프 교육이고 하나는 학교더라고요.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상이 다 각자 다르고 학교에 대한 상이 다 각자 달라요. 근데 뭐 전자는 다른 기회에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기대하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인데 이제 사실 우리 부모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는 어른을 보고 큰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또 교사가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의 모습을 살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학교라고 하는 별개의 주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공교육이 아니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학교고 교사들이 학교고 하는 수업이 학교고 이 공간도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별도의 어떤 관리나 뭐 위탁받은 주체가 있어서 그걸 부모님에게 요구하거나 또 그 관리 주체가 혹은 관리 주체가 아니라 이게 어떤 부모님들 마음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나는 상품을 구매했고 이거는 그 서비스를 수탁받았어. 그러면 내가 어떤 계약한 대로 그것을 이행하길 요구해.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이 모두 학교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와 교사가 조금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가정에서 또 교실에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역할을 맡는 것이죠. 갈등이랑 폭력은 없는 이야기도 없고 폭력이라는 거는 누가 피해자가 튕기는 거고 피해자에 대해서 또 피해자가 어쨌든 그런 상황이 좀 한국도 지금 여기서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다루고 싶은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은 계속 주시니까 답을 드리려고. 뭐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당연히 다르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안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라고 했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가 B를 약 올리고 싶어요. 근데 A가 B를 골려주고 싶은데 A가 B보다 약해요. A가 B보다 약해가지고 약간 잔머리를 써서 B의 과격한 반응을 유도하는 자잘한 한마디로 폭력을 유도하는 자잘한 거를 장난을 건 다음 유도를 해서 야단을 맞게끔 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을 이용해서 전술을 쓰는 거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폭력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과연 피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있습니다. 부모는 엄청나게 이걸 자극적인 피해로 느끼는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부모 화도 안 풀렸는데 아이들은 이미 화해하고 이미 딴 관계로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정말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게다가 심지어는 어떤 아이가 저 아이한테 폭력을 썼을 때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상황 자체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인과관계 자체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쌓여왔던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근데 이랬을 경우에는 그 어떤 행위 하나만 놓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 학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규정 저희도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담임선생님이 어떤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조처한다 하는 거를 다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보호는 모든 학교가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때리면은 말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라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 때리면은 말려요. 못하게 해요. 혼도 냅니다. 네, 미디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 좀 간단하게 다루고 그리고 상급 과정에서의 학습과 진로에 대해서도 상급 과정의 학습과 진로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질문은 이런 거네요. 이게
좀 발도르프 교육이 다소 심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느껴질까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모 간담회 질문인데 뭐 자녀 교육 중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거는 부모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AI 시대의 발도르프 교육이 어떤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거는 여기 이제 상급 선생님이 계신 김에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놀이나 학습적인 면에서 새로운 자극이 많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 발도르프 교육이 좀 심심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선생님이 하셔야죠.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 말을 적게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심심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미래 AI 시대에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CEO들의 유행 중에 하나가 발도르프 학교 보내는 거잖아요. 예. 디지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미디어에 대한 저희의 입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냐면 자세하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도르프 학교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미디어에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이 됐다 하더라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악영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지 미디어를 배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언어 발달 단계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지 미디어를 악마화한다거나 배척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삶의 방식으로서는 불가능한 삶의 방식인 거죠.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예. 그렇고요. 원칙은 그렇고요. 그러나 다만 뭐 1학년 때, 3학년 때, 5학년 때, 상급반에 올라갔을 때 미디어에 접하고 다루는 그 과정들이 다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급에 올라가면 제대로 ICT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디지털적인 생활 환경에서 적응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상급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아직 우리 학교는 최고학년이 9학년입니다. 12학년이 끝이거든요. 뒤쪽으로 갈수록 현실 적합적인 걸 배워야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질문했던 거 AI 시대 발도르프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세계가 연속 불연속의 통합이듯이 세계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통합이듯이 디지털만 가지고 굴러가는 세계는 없죠.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이 제 아무리 발달을 해도 실은 인간의 체험과 감성과 기본적인 의식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날로그에서 출발을 해야만 됩니다. 아날로그라는 게 별게 아니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환경은 전부 원체험을 왜곡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형적인 체험을 어린 나이일수록 원형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체험 속에서 길러진 감성을 가지고 나중에 인간적으로 기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발도르프 교육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정말 인간의 창의력 사고력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디지털 전자파 속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해악성도 있지만 사실 그 영상 자료라든가 디지털적인 반응들이 쏟아내는 거가 인간을 아주 수동적으로 만들고 영혼의 능력 자체를 갉아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얘기하자면 아주 긴 얘기들이 있고 뭐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많이 검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발도르프 교육은 훨씬 더 중요하다. 아날로그적인 경험이 더욱더 부각돼야 된다라고 일단 보고요. 또 하나는 뭐죠? 발도르프 교육이 심심하지 않냐? 안 심심합니다. 진짜 안 심심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왜 할까요? 심심해서 합니다. 근데 왜 심심할까요? 왜 심심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일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일 하게 하니까. 근데 하기 싫은 일은 공부고 하고 싶은 일은 막 놀고 싶은 건데 뭐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 왜 하기 싫을까? 동기부여가 안 돼 있거든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공부의 끝이 뭔지, 이게 내 삶에 뭐가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 배우는 과정에서 재미가 없거든요. 배우는 과정에서 재미를 못 느끼거든. 여러분들 혹시 실력 정석 풀면서 새로운 걸 알아서 너무 좋다, 와 신세계다 이런 느낌 가져보셨나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지겨워 죽겠지만 풀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애들도 그렇죠. 더 심하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학습 노동으로
예, 하기 싫은 걸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이상 얘는 빨리 공부를 떠나서 중독성 있는 데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미디어고 게임이고 이런 데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배우는 게 재밌고 친구들이 재밌고 예, 원형적인 어떤 환경들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안 심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미디어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 있던 애들이 눈에 띄게 고쳐진 애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얘들이 여기서 적응해서 놀면서 예, 미디어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른들이 해야 될 거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상급 과정의 학습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급 과정에서는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지, 또 학습적인 면이 공교육과 어떻게 다른지, 발도르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상급반 친구들이 뭘 재밌어 하는지, 또는 학교에서 상급반 교육 중 핵심은 무엇인가, 상급반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어떤 과정과 길을 걷나, 이건 진로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편입 사례가 많은가, 아이들은 잘 적응하는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은 아마 저희가 그 올려드린 상급 과정 자료집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 질문은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봐야 됩니다.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 입시, 저희는 아직 대학 입시를 진행한 학생들이 없었는데 대학 입시를 희망할 경우에 학교에서 그 대학 입시를 위한 교과 과정을 개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학교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 안에서 대학 입시를 지원하게 되겠죠. 그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자연스럽게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입시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조금 오해를 할 것 같은데, 검정고시를 봐야만 학력이 인정된다는 뜻이지 아이들은 필수로 저희 학교에서 검정고시를 봐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력 인증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에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검정고시를 봐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혹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반드시 검정고시를 봐요라고 들으실까봐 그거는 네. 아니라는 거예요. 궁금한 게요. 네. 사실은 와이프랑 저랑 제일 충분히 이루는 이거든요. 저는 아까 이제 학력 인정, 안 인정.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딸이 얘는 이제 희망사항이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학교 가서 또 좋은 직장의 기준이라는 건 없지만 평범한 거라도 얘는 봉사하면서 우리 딸이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깝깝한 소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건 사실 뭐냐면, 인성까지는 저도 오케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학교가 나쁘다 이건 아닌데, 이거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첫 번째. 왜냐하면 뭔가 수능을 보려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기초 당연히 필요한 건데, 맨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오해일 수 있는데, 정말 친구들이랑 안수하고 우리 때로 치면 어렸을 때 와리가리 하고 놀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얘가 대학교 갈 때는 저는 갔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게 제일 답변 궁금해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제일 상급반 아이들을 맡고 있고 지도교사라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반 교과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일반 교과도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과를 하냐보다 어떻게 가르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냐, 과학을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가르칠 거냐, 아니면 진짜로 이해해서 확장하고 다른 거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가르칠 거냐,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여름 아카데미 때 저희가 그 미국의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게리 뱅크스 선생님이 과학 교과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공개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발도르프는 가르칩니다 하고, 그게 저희 학교 유튜브 채널 동서통합인지학당에 지금 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그 선생님이 이런 교과 방법론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걸 참고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를 안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 상급반에 올라가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심 고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젝트, 또 하나는 기본 교과입니다. 이 3가지를 잘 섞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3가지에도 얻을 수 있는 게 다 다르다.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일을 개척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핵심 고전은 말 그대로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될 거를 갖추는 과정이고, 기본 교과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지식까지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소홀히 하지 않는다. 다만 발도르프적인 방법론은 기존의 데이터 쌓는 방법하고는 다르다. 그 다음에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대학 진학을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고, 국내 대학 진학을 원할 수도 있고 해외 대학 진학을 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3의 진로를 원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경우를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게 저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울 거냐 하는 건데요. 어떻게 도울 거냐? 이렇게 도울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영수가 보통 애들 제일 중요하죠. 저희 지금 그리고 국영수가 보통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되면 보통 수포자가 제일 많이 나올 때입니다. 수포자, 수학 포기자.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신데요. 예,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아이들의 막 80%가 자고 있고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줄 쫙 한샘 국어 이게 다 배려놨습니다. 시를 감상할 줄 모르고 소설을 읽고 감동받을 줄 모르고 아무런 어떤 무미건조한 독서, 기능적 독서 이게 너무 많이 퍼져서 문해력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학교 아이들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 아이들이 지금 초등 검정고시를 저희는 검신고시도 봐라 말하는 학교에서 없습니다. 근데 보겠다 그러면 도와줍니다. 그럼 도와준다는 게 교과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가이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아이가 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별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준 거 없지만 저희 반 애들이 초등 검정고시를 2년 전에 봤나? 한번 바람이 불어서 다 봤어요. 그래서 다들 불안불안해하면서 봤는데 다들 예상 외에 좋은 점수가 나와서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기초 학력이 올라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애들이 수학을 좋아하냐? 저희 반 아이들이 노는 시간 때 수학을 풀면서 서로 물어보고 풀면서 노는 시간에 수학을 풀어요. 이걸 수학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국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핵심 고전 시간에 노인과 바다를 요즘 보고 있는데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대요. 이러면서 독서력이 붙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환학생으로 내년에 미국에 가게 될 겁니다. 니들 가가지고 친구도 못 사귀고 배우는 것도 없이 오면 그건 좀 창피하고 쪽팔리고 기회를 날리는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기를 쓰고라도 지금부터라도 영어 몇 마디 할 수 있어야지 하고 스스로들 의욕을 가집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공부하고 싶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이 가장 못하는 게 왜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고 싶은지 하는 게 즐거운지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일단은 베이스는 그거고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풀어나갈 수 있는 인적인 자원과 네트워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9학년이기 때문에 구체적 대학실로 이걸 앞으로 저희한테 과제로 떨어지는 거는 한 3년이 더 지나야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뭐 어디든지 다 진학하기로 합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은 일단 그 검정고시가 무서우면은 검정고시가 아이에게 어려우면은 수능은 의미가 없습니다. 검정고시 문제 수준을 본다면 그래서 검정고시가 이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 당연히 정상적으로 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하면 검정고시는 저절로 통과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학교 공교육 체계가 다른데 학력이 과연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박규현 쌤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사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그 아이들의 공책 같은 걸 좀 전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도 4, 5학년 애들 글쓰기한 공책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저는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꺼내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읽고 쓴 내용입니다. 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읽고 쓰기에서 저는 이제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수능 세대지만 읽고 쓰기가 기본입니다. 수능에서 그게 되면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다 외워야 되니까 이만큼 외우려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인간으로서의 갖춰야 할 능력이라든지 사고력 이 부분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조금. 얘네들 들어오면 졸업이라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 몇 년을 저희 12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8학년을 기점으로 초급 과정이 마치고 그리고 마침식을 하고 3급 9학년부터 상급 과정을 이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8학년이 초급과를 끝나는 거고 3급과정은 몇 년? 4년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12년제. 예, 똑같이 12년 예, 똑같아요. 네, 네. 저희 그 부모 간담회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가 중학생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진입 장벽이었어요. 마지막 고민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작년에 이제 계속 오고 학교를 자주 왔었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자기들이 한번 볼까 해서 봤다는 말씀을 듣고 그게 여태까지 그 내 짐이라고 생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고등학교 그 마침식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일찍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검정고시를 그럼 더 나중에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보통 아이들보다도 아니 그 전에 검정고시 고민이 되셨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아이가 문제집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풀 테니까 채점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 초등학교 때 이거 못했던 거 이 부분 좀 하고 싶어라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좀 저에게도 신선한 아이들의 변화예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진로를 알려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요리에 관심이 있지만 요리사가 되고 싶다?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해보고 자기가 부딪혀볼 경우는 부모님이 준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요리 수업이 있고 농사 수업이 있고 그래서 농부를 해보고 싶다고 할 때도 있고요. 정말 요리도 재밌다고 할 때도 있으면서 점점 뒷정리까지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자기가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출근도 해야 되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OMR 카드 시험지처럼도 안 봤던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됐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상급반 질문은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상급반 편입 사례가 많은지 아이의 적응은 어떤지에 대한 건데요. 상급반 편입한 부모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교 의사인 김학철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편입한 학생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이번 학기에 상급반에 편입한 학생들은 2명이 있었고요. 네, 이번 학기에 상급반에 편입한 학생들은 2명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1명이 있었고요. 여기 그 둘의 부모가 다 있네요. 네.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수업을 했지만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상급반 정도 나이가 됐으면은 좀 아주 어린 애들은 아니니까 자기네가 살던 환경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기간은 한 달 정도로
그 정도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지내고 있고요. 계속 꾸준히 이 학교를 다녔던 애들하고 전혀 좀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악 얘기를 하셔갖고 저는 이제 제 상급반에 다니는 제 딸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친구는 음악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 같은 경우도 보니까 밤 12시까지 안 자고 있길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오케스트라를 작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제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발도르프 다른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와 비슷하게 모든 발도르프 학교들은 그런 특히 이제 초급 과정에서는 예술적인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음악을 그렇다고 뭐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죠.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흥미를 찾아서 지금은 토요일 날이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홈 레코딩을 지금 몇 달째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오케스트라 가갖고 연주를 하고 근데 둘 다 각각 다른 그 곡을 작곡을 해서 내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개 하나 작곡해갖고 둘 다 내면 되겠네 그랬더니 하나는 실용음악이고 하나는 클래식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서 둘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제 밤에 막 12시 넘어까지 정말 즐겁게 그렇게 작곡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전 참 좋아 보였어요. 예. 어떤 무슨 내가 음악을 전문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입시에 대한 어떤 부담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렇게 음악을 즐기면서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예. 네, 온라인에도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 질문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회자되는 ADHD나 선택적 한묵증, 자폐 스펙트럼 등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수업이나 친구들이 어려워하지 않나요? 아마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답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건 길게 얘기하자면 정말 길게 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드리면 어려워합니다. 근데 누가 들어와도 어려워하는 거는 비슷해요. 누가 들어와도 새로 적응해야 되고 새로 서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반에도 편입생이 이제 여러 차례 왔는데 항상 이 적응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한 달, 한 학기, 그리고 1년. 그 기간마다 아이들이 그 기간이 충분히 지나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드러내요. 그 말은 그 전까지는 계속 서로 눈치 보고 신경 쓰게 되고 아이들 사이에 적응을 위한 갈등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DHD나 자폐 스펙트럼 또 선택적 한묵증이 있다면 그 기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저희 학교에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뭐 2년이 걸리기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그 아이들이 지금 적응을 하고 단순히 적응이 아니라 이제 당당한 한 학급의 일원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 잘 자리매김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애는 그 과정에서 속상하면은 그냥 수업 안 듣고 나가서 복도에 들어 누웠어요. 걔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또는 그 반 아이들도 힘들었겠죠? 부모님도 힘들었을 거고 교사도 좀 소가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거치고 지금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내요.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 배려할 수 있고 그래서 네, 그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좀 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런 좀 아름다운 풍경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꼭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주세요. 방금 전에 나온 진단명들 선택적 함구증, 자폐, 그리고 ADHD, 크게 네, 선택적 함구증, 셀렉티브 뮤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크게 말하시려고 저기 그렇군요. 네. 자폐,
예, 오티즘이죠. 그리고 뭐 ADHD, 예. 전부 다 사실 제가 전문으로 보는 친구들이에요. 정신과 의사세요. 저는 여기 양평자유학교의 학교 의사이면서 원래 전공은 정신과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아청소년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 발도르프 학교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2015년, 16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어느 발도르프 학교에 수업을 참관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심한 자폐인 아이가 너무나도 그 반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상 아들하고 똑같이 어울리진 않죠. 제가 잘 어울린다는 뜻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래 너는 토끼지 나는 곰이야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먹었었어요.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그런 친구들을 늘 치료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광경을 처음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도르프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봐요. 그리고 사실 저는 다른 공교육 학교,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드리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1학기에도 한 10번 이상을 일반 공교육 초중고등학교에 가갖고 그런 자문을 해드렸어요. 그럼 거기는 다 특수 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선생님들하고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을 비교했을 때 그런 학생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우리 학교가 좀 더 낫다라고 그렇게 느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작은 만큼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더 유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우리 학교가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진단명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보통 아이들과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얼마 되지 않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그런 병 때문에 약을 먹거나 하던 뭐 그전 학교에서 조금 이제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들도 이 학교에 와서 확실히 좋아지고 또 약도 그만 먹게 되고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학교보다 더 나은 곳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다른 질문들도 사실 이제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게 있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카톡방에서 마저 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마치시기 전에 한 분만 질문 받아볼게요. 저기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없어도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목소리가 좀 커서. 네. 이 질문이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이긴 한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는 아직 아까 보셨지만 4살이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제 고민할 사항은 아닌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질문을 드려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양평에만 발도르프 학교가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하신 분 얘기는 양평에 발도르프 학교가 2개가 있는데 그 나머지 학교 물빛고운과 자유 발도르프가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다른지 그걸 궁금해하셨어요. 그리고 대답을 듣고 연결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학교에 고유한 활동 방향이 있고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어떻게 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빛 고운 발도르프 학교는 저희 학교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만든 학교입니다. 근데 나갔을 때 그렇게 학교가 분리된 아픔을 겪었는데 그 분리의 가장 큰 원인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예, 어떤 자생적인 아카데미의 운영, 역동농업의 실천, 국제교류의 실천, 예, 이것들이 정음 한글의 어떤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입각한 문자 지도, 총체적으로 본다면 발도르프 교육의 현지화, 그리고 우리가 자생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삶 전체를 거시적으로 실제로 삶을 일구어 나가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원칙, 바로 이 지점들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려고 했고, 나가신 분들은 교실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학교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동농업 텃밭에 대해서도 또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저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따로 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예. 그럼 거기하고 연결돼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물빛고운도 어떤 학교인지 궁금해서 입학 설명회 다녀왔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어머니 질문이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물빛고운에서 이제 대답하시길 뭐 학교들이 다 나름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뭐 거기도 이제 뭐 잘 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다른 건 우리는 협회에 등록된 학교고 예. 그 학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발도르프 학교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21년도에 형성이 돼서 지금 2년차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18년도 학교 설립했을 때 그 학교연합 이전 조직이었던 교사연합 때부터 참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학교연합이 만들어질 때 저희도 자동으로 회원 학교가 될 자격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로서는 저희가 수sob학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물빛도 똑같이 수sob학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학교연합 전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이유는 학교연합에서 저희 학교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몇 가지 내용을 들어서 너희들의 수습을 중지하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수습 처분 과정 자체에서 저희 소명을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소명의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더군다나 제보 내용에 대해 가지고 누가 제보했는지, 그 제보의 근거가 뭔지, 뭘 팩트로, 뭘 사실관계로 그러한 제보를 가지고 어떤 제명에 대한 처분에 대한 진행을 하는지 우리가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 답도 듣지 못했지만 그 7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내용 자체는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악평과 비난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이틀 학교가 있을 때가 아니고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학교연합과의 관계는 별개로 하더라도 저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규정된, 낙인된 어떤 그 오명들에 대해서, 모함들에 대해 가지고는 밝혀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 학교 정체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연합의 소속이라고 하는 문제는, 학교연합이라고 하는 그 조직도 저희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형상적으로 거기는 가입을 했고, 저희는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다툼 끝에 우리가 그게 가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을 잘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협회가 됐건 연합이 됐건 이렇게 뭔가 기댈 수 있는 조직을 찾아서 그 보조를 맞추는 그 사회 활동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저희 현재 대한교육 학교들이 오랫동안 학교라는 명칭을 법적으로 쓰지 못하고 고생을 해왔다는 것은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21년도에 대한교육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백 개의 대한교육 학교들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한교육기관으로 어쨌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간섭 없는 지원이라고 하는 걸 모토로 인정을 해주는 학교들이 지역마다 생기게 됐습니다. 양평 지역에서는 그 대한교육기관
기관의 인정을 받은 학교가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중에서는 세일의 학교, 발도르프 학교 중에서는 나스슐레와 저희 학교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안학교 중에서는 나무숲 학교가 그 대안교육기관 인정을 받았고, 이거는 국가와 관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접촉 면에서 변화들이 제도적으로 계속 생겨나겠죠. 물빛고등학교는 그게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 방향성의 차이고, 저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 방향성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쟁점으로 됐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서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간 좀 일단은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고개 끄덕이시는 어머님이 계셨고 끝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내용은 혹시 오셨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분들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답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건 상급학교 관련해서 저희 아이가 아직 멀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고등학교까지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부 발도르프 학교는 물빛고운도 포함해서 8학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상급학교라고 따로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있는 건가요? 학교가? 상급학교만이? 지금 발도르프 학교는 저희 말고도 15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급반을 12학년제까지 하고 있는 학교는 정확히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3학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학년하고 딴 학교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15개 중에서 나머지 학교들에서 초급 8학년을 마친 아이들이 상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전학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인데 상급만 운영하는 게 그런 아니라 학교는 없습니다. 예, 12년제 학교로 간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 말씀하신 건 8학년 이제 초급이 끝나면 아이들이 기특하게도 자기가 다시 공교육으로 갈 건지 상급을 갈 건지를 본인들이 결정을 잘 할 수 있다. 예, 뭐 그래서 그렇게- 그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상급학교 있는 학교로 옮겨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예.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이제 분위기 자체도 지금 학교마다 엄청 다른 것 같은데 너무 느낌이 사실 저도 지난주에 갔다 오고 여기랑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일단은 국제적인 발도르프 학교의 전체 기본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발도르프 학교는 세계적으로 다 12학년제를 지향합니다. 당연히 12학년제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 자체가 청소년 교육을 포함해서 완결되어야 되는 연속성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 자체로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발도르프 교육 안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추구하는 어떤 완성형이 있기 때문에 12학년을 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8학년제 하는 학교가 많냐? 상급을 운영할 교사 역량이 부족합니다. 교사의 역량과 커리큘럼과 교육 방법과 진로 개척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과 비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역부족으로 상급을 못하는 학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사실 8학년이라고 하는 학년이 굉장히 애매한 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때 옮겨야 된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공교육과 발도르프 학교는 질서와 문화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데 과연 아이가 공교육 가서 어떤 또 전환을 맞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8학년을 마치고 공교육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되니까 할 어떤 그 자기의 역량과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향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하는 거고, 역량의 역부족을 느끼는 데는 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지, 그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 현실적 이유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좀 답변 덧붙이시죠? 저희 학교는 설립 때부터 12학년제를 애초에 설계하고 시작했습니다. 좀 반대의 경우인데요. 지금 일반 공교육에서
현재 재학 중인데 그런데 현재 중2 재학 중인데 그런데 지금 저는 이 학교를 지금 관심을 두고 오려고 하는데 오히려 차라리 어릴 때 이렇게 여기 교육 자체에 아이가 젖어 있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경우라서 그리고 편입도 그러니까 저학년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경우와는 좀 다른 케이스라서 사실 아이의 적응이라던가 이런 뭐 학습법이라던가 그러니까 교육 방법에 아이가 적응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1을 마치고 왔어요. 네, 비슷한 경우인데요. 사실은 그 첫째를 제일 걱정했었죠. 이제 이 학교로 오면서. 그런데 가장 빨리 적응했고, 예, 가장 행복해하며, 그리고 리코더를 4가지를 연주해요.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집에서도 연습을 하면서 과제를 하고, 문제집을 사달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학교 가고 싶어 하고, 친구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 이렇게 둥그러지고 있구나가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사춘기의 그 뾰족뾰족함, 예민함,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가 아니라 여기 오길 잘했다라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모든 아이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느낀 건 큰 그릇 안에 아이가 이제 들어갔구나를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있었구나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방법과 과정과 그 시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만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예, 그리고 충분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함께 할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가 정말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게 아이 얼굴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네, 첫째가 너무 잘 지낸다는 거를. 그래서 저희 집은 평화롭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보태드리고 싶은데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편하게 다니고 부모님이 선생님을 신뢰하면 아이는 편해지고 선생님을 신뢰하고 그럼 저절로 잘 큽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학교에서 어떠한 환경을 제공하더라도 아이가 편하고 신뢰하면서 다닐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을 일단 여기서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괜찮. 부모로서 또 많은 거를 여기 또 설명회를 오면서 또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시 또 되새기면서 많이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뭐 이런 이념이나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육성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또 많은 도움을 또 주셔서 세계에 또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주시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마지막으로 발도르프 학교가 자랑스러운 뭐 학교이고 장점도 많고 막 정말 좋은 학교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지금 이런 기회를 또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학교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앞으로 또 조금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 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요. 조금 가릴까? 아니 그냥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보여요. 뭐가 부족한지. 예, 부족한 거 시설 부족하고요. 예, 인력 부족하고요. 재정 부족하고요. 물리적인 것들 부족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정신이 물질을 창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신은 있습니다. 정신은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물질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이 애를 써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하는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애를 쓰는 것이 쥐어짜서 쓰는 애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필요로 하고 이것을 정말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마음들이 여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 학교가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아까 이렇게 물빛고운 얘기 하셨을 때 저희 애가 1학년 입학했을 때 그 반 친구들이 다 나가서 그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남았었거든요. 저희 애만.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때 남았을 때도 이유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이 학교를 지금까지 정말 저는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저의 시간과 에너지와 심지어는 돈까지도 쓰고 있으나, 그것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 자식에게 이 자식이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주는 것처럼 저희 이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들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많은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한 거 정말 투성이에요, 정말로.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그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만 제가 뭐 정말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필요한 게 뭘까? 각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각오가 필요해요, 정말. 네. 왜냐하면은 뭔가 갖춰져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이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 입장이 돼갖고 생각했을 때, 무언가가 잘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학교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지내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만들어 간다. 그거는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뭐 코로나 때 학교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수업해야 되겠어. 어떻게? 그럼 우리 집에서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갑자기 선생님들이 그만두면 어떡하지? 저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학부모가 좀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 학교가 뭐가 부족하네? 너무 겁주시네요. 내가 뭐 내가 뭐 부족한 걸 뭐 뚝딱거려 갖고 만들던가, 아니면 그걸 뭐 정신적인 걸 내가 뭘 투자를 하든가 해갖고, 대신에 좋은 건 뭐냐면은 내 뜻을 거의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겁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나중에 본인의 그 선택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시게 되면은 그게 저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실질적인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얘기, 부족한 거는 너무 많고 이제 또 더 자세하게 계속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저희의 지금 현재 실질적인 계획은, 당연히 학교가 아직까지 9학년이기 때문에 12학년으로서 완성된 학교가 갈 때까지는 해마다 새로운 과제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제들이 있는데, 크게 보자면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일정이 확정이 됐죠. 내년 4월에 제가 상급반 아이들을 인솔하고 미국 벅셔 발도르프 학교에 3주간 교환학생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될 겁니다. 첫 교환학생의 시행이기 때문에 테스트 삼아가지고 가장 짧은 3주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한 학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좀 더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첫 시행에는 3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환학생 하는 이유가 뭐냐? 교환학생은 뭐가 좋냐? 물론 좋은 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기본 조건이 서로 간에 학비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와도 우리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가도 미국에서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미국 물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득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하냐? 교환학생을 왜 하냐? 왜 하냐라고 하면 세계 시민이 되려면 세계 시민적인 경험도 있어야죠. 근데 미국이 세계냐? 벅셔 발도르프 학교는 50년 이상 된 북미 지역에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이미 수십 개의 기업과 수십 개의 대학과 인턴십, 멤버십을 다 맺고 있습니다. 그 멘토십 같은 것들을 다 맺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우리 아이들이 공유할 때 진로의 어떤 그거 공유한다고 해서 뭐 저절로 뭐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다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분명히 확장될 겁니다. 한편으로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3주 동안 아이들을 인솔하러 가서 그럼 저는 뭐 하냐? 저도 벅셔 발도르프 상급반 아이들한테 한글과 국민정언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우리 한국의 대한교육에서 좋은 경사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교사가 미국의 고등학생한테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우리 학교의 비전도 우리 학교의 비전이지만 인류의 어떤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그 첫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고 지금은 제가 가지만 앞으로 밑으로 커 올라오고 있는 많은 학생들, 많은 선생님들이 이 교류 속에 동참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자면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편으로는 여기서 퍼머컬처를 일궈내면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삶의 뿌리를 찾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세계와 교류하고 그 넓어진 시야 속에서 자기 진로를 정말 크게 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게 계획입니다. 네. 저 학철쌤 얘기 받아서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어른을 보고 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모든 상황에 모든 것이 갖춰진 인간으로 크기를 바란다면은 모든 것이 갖춰진 학교에 아마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교육에 있어서 부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목표가 모든 것을 갖추는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아이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질의응답이 조금 길어졌어요. 저희 10분 쉬고 10분 뒤에 저기에서 초급 시연은 저 교실에서 하고 상급 간담회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